혹시 중국산 전기차 타본 적 있어요? 세진 타본 적 있어요? 네. 버스는 타죠? 네. 그럼 나도 모르게 중국산 전기차를 탄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깔린 전기버스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거든요. 아마 모르고 타봤을 거야. 전기 승용차 시장에서도 중국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텃밭인 중국을 시작으로요, 동남아, 중동, 유럽, 남미 등등 도장깨기 비슷하게 돌다가 우리나라 문도 두드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나라의 전기 승용차 판매를 시작했고요. 근데 한국 쉽지 않죠. 연도 높고 절대적인 시장 크기가 뭐 엄청 크지는 않은데 공략이 까다로운 곳인데요. 중국산에 대한 시각도 있고, 저도 집에 전기차가 있는데 여러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중국산 전기차는 뭔가 화재나 누전 이런 거에 취약할 것 같고, 왠지 불날 것 같고, 내연기관차도 저 잘 안 타는데 전기차를 이거 목숨 걸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업체에서도 넘어올 때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게 힘들게 먹어야 되나? 이 동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난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싼 가격, 우리나라 판매 가격이 보조금까지 먹이면 한 2천만 원대 후반이라고 하는데요, 아반떼 정도 가격인 거죠. 아무튼 이런 극강의 가격 경쟁력을 이루는 사람, 또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요, 별명이 배터리 인간이에요. 전형적인 CTO, 기술자 스타일의 CEO, 초보 경영자고요. 근데 왜 갑자기 중국 브랜드야?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는데요. 저도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댓글창 분위기 같은 것도 뭐 쎄할 것 같고, 상륙한다 하는데 뭐가 넘어오고 있는 건지, 어떻게 만드는 회사인지 알아봐야겠죠.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상륙한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기아드입니다. 혹시 벽돌폰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휴대폰, 모토로라에서 만든 다이나텍이라고 하는 88 올림픽 때쯤에 나왔는데요, 당시 돈으로 400만 원대를 줘야 하고 개통비만 따로 또 50만 원, 500만 원 돈이면 당시에 서울 전셋값이었다고 하는데 구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무겁기도 무겁고 안에 니켈 카드뮴 배터리라는 게 들어있었는데 하루 종일 충전을 해도 30분 만에 방전이 되고, 완전히 방전하고 충전하지 않으면 몇 분 만에 수명을 다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중국에서도 이 벽돌폰이 쓰였을 때가 있었는데, 다거다라고 불린 90년대 홍콩 느와르 영화에 가끔 등장하는 이 벽돌폰을 보고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6년 안후이성에서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찬푸, 13살 때 아버지를, 1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가난했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5명의 누나들은 숟가락을 덜기 위해서 일찍 출가를 했고, 형도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었고요. 가족들은 똑똑했던 동생 왕찬푸에게 희망을 걸었는데요, 형과 형수가 학교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한 번은 공부를 하다가 방황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형이랑 형수한테 집만 될 수 없다, 나도 일을 구해보자 했는데, 형한테 딴 생각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진하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명문대인 중난대 야금물리학과에 입학했고요. 야금, 금속을 다루는, 결국에는 배터리와 밀접한 학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사까지 받고 1990년대 초반 대학원 부설 배터리 회사 총경리 자리를 맡습니다. 지금의 CEO죠. 연구 성과가 뛰어나서 높은 자리,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던 거죠. 그때가 27살이었습니다. 틈새 시장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니치 마켓. 시장에는 항상 사각지대가 있다. 이 사각지대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빠르고 높이 뛸 수 있다. 왕찬푸도 세계 배터리 산업 동향을 살펴보다가 사각지대, 공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때 배터리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사뇨, 파나소닉, 소니 같은 아까 그 벽돌폰에도 들어가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 일본이 환경 문제 때문에 카드뮴 규제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거죠.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왕찬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배터리 공급 대란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나가서 직접 만들어보자. 니켈 카드뮴 배터리의 주요 생산지를 이동시켜보자 한 거죠. 이쯤에서 귀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귀인이 좀 많아요. 사촌 형이 은행원 출신의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를 빌려줬어요. 이 돈으로 29살이던 1995년에 선전해서 창업을 합니다. 형의 이름이 BYD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 뜻 없이 지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원래 2글자로 5번인가 신청을 했는데 다른 중복된 기업이 있어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3글자로 지었다. 등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단어들을 모아서 Build Your Dream 이라는 말을 붙였죠. 당신의 꿈을 설계하라.
선전이라는 곳이 중국 남쪽에 있는 계획도시인데 IT, 전자 쪽으로 발달했고 텐센트, 화웨이, 드론으로 유명한 DJI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용산, 판교 느낌도 있고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BYD는 여기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본산 배터리들은 가격대가 높았어요. 제조 원가가 높으니까. 근데 왕찬푸는 싸면서 좋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하고 팠습니다. 일본 회사가 만든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사다가 분해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고요. 저렴한 인건비로 가격을 낮춘 게 경쟁력의 베이스였고요. 생산 라인에 인력을 갈아 넣었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인해 전술 같은 거죠. 왕찬푸 본인도 엄청나게 일만 했다고 하고요. 잠도 안 자고. 아무튼 1997년에 우리나라도 IMF를 맞고 아시아 경제도 외환위기로 휘청였는데요. 그 전에 비용을 확 줄이면서 위기를 넘겨냈고요. 그게 버티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배터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격이 일본 제품의 한 40% 정도였으니까 불티나게 팔린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사뇨와 함께 세계 시장 1, 2위를 다투게 됩니다. 그때쯤에 2003년인데 1월에 왕찬푸가 판 선언을 합니다.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겠다. 신에너지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때가 글로벌 배터리 업계 1등이냐 2등이냐 할 때인데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한 거죠. 대부분이 반대를 했고 중국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LG 엔솔 같은 회사에서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한 거지. 휴대폰 배터리 만들던 회사에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 왕찬푸는 그때까지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도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언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쉽게 본다 비판이 나오고 주가도 20% 넘게 떨어졌고요. 인수한 자동차 회사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성 적자에 망하기 직전의 위기였는데요. 목표는 신에너지 차량이었지만 일단 일반 자동차도 만들어보자 해서 첫 신차를 개발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 폭망이었습니다. 딜러들이 너무 못생겨서 이건 도저히 팔 수가 없을 정도다. 심각하다. 테슬라의 첫 차가 로드스터였잖아요. 비교하기도 민망한데 이걸 개발한 왕찬푸도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차분한 사람인데 차를 망치로 다 때려 부쉈다고 하고요. 너무 큰 실패를 겪게 되니까 또 안 되겠다 해서 다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베낍니다. 카피캣. 후속작이 토요타 코롤라라는 차가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뭔가 자세가 좀 안 나오는데 여기서도 원가를 절감하고 싸게 노동력을 굴려서 코롤라보다 30-40% 쌌습니다. 그래서 또 엄청나게 팔았어요. 짝퉁을 좀 좋아하나? 창립 초기의 마크도 BMW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무튼 한번 성공을 맛봤잖아요. 2007년에 바로 또 폭탄 같은 선언을 내놓습니다. 2015년에 승기 1위 자동차 제조 회사가 되겠다. 그리고 2025년에는 세계 1위가 되겠다. 지금 벌써 2025년이네. 그때는 다들 비웃었어요. 짝퉁차 만드는 주제에 무슨 세계 1위를 의문해? 그때 내연기관차의 전성시대였는데 전기차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공장에 거액을 투자하고요. 리튬 광산 인수하고 공장 만들고 배터리 원재료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모든 걸 다 한 번에 생산해서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이룬 거죠. 초기에는 70% 이상의 부품을 회사에서 생산했고요. 나중에는 타이어랑 전면 유리창만 빼고 전부 다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범퍼를 만들어서 조립장으로 가서 끼우는데 범퍼가 아직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범퍼를 포장하고 운송하는 비용만 해도 굉장하다. 이렇게 2008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형 플러그인 모델을 생산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F3DM 그리고 순수 전기차 E6를 연이어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BYD 주식 9.99%를 인수한 겁니다. 처음에는 25%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줄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찰스 먼거 있죠. 찰리라고 불린 버핏 친구. 그분이 이 왕찬푸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데요. 발명왕 에디슨과 잭 웰치 회장을 합쳐놓은 것 같은 사람이다. 이 한 명만 닮았다고 해도 엄청난 극찬인데 BYD한테는 최고의 홍보였던 거죠. 주식 가치가 급상승했고요. 이걸로 왕찬푸는 2009년 당시에 중국에서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350억 위안, 우리 돈으로 6조 7천억 원의 가치였죠. 왕찬푸는 최고 부자가 됐지만 꿈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전기차 개발과 이 생산에 쏟아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쪽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품질 문제, 입소문이 난 거지. 거기 차 엄청 별로래. 저거 사면 AS로 엄청나게 고생한대. 이런. 그러면서 다시 또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고 88%가 줄었다고 하고요. 2012년에 왕찬푸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BYD는 삼적, 가격은 싼데 차는 안 좋고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귀인,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쭉쭉 밀어줬어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잘 들어맞았는데요. 일단 유럽 쪽 독일이나 어떤 서방 국가들이 100년 넘게 발전시켜왔던 내연기관차 기술은 백교도 안 되는 거고, 전기차는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또 석유 안보 측면에서도 기존의 운송수단에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전기차를 보급해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어보자. 그리고 중국이 하늘이 뿌옇잖아요. 황사랑 미세먼지랑 엄청나니까 자기들도 살 수가 없는 거지. 전기차가 또 친환경 차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리면서 세금도 줄여주고 보조금을 뿌려댑니다. 시범 모델 같은 걸로도 뽑아주고, 그러면서 비아디의 실적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력도 했습니다. 3저로 낙인 찍힌 이름을 탈피하기 위한 거였죠. 2013년에 왕조 시리즈 전기차를 출시하고요. 한, 당, 진, 한나라, 당나라, 진나라, 송나라 등등.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데 중국 내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현기차에서 차를 냈는데 고려, 신라, 백제 이런 거지. 그리고 디자인 쪽을 확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아우디 총괄 디자이너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요. 베끼던 회사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드래곤 페이스라고, 이것도 약간 아우디 짝퉁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전보다는 확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그동안 축적해온 배터리 기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가성비 갑 배터리를 장착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요. 효율을 확 높인 신기술을 선보였고요. 그러면서 2022년에 이제부터 내연기관차는 만들지 않겠다. 모든 라인업을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한 거죠. 아까 그 왕조 시리즈랑 바다 시리즈라고 바다표범, 돌고래, 갈매기 이런 해양 동물들 선박 이름을 딴 기종들이 있고요. 비아디의 한국 진출 성적표는 어떨까요? 저도 3년 정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게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충전을 한번 해보면 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차값은 높으니까 그걸 뽑으려면 한 7년은 타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차값마저 싸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비아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궁금하다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살 거냐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비아디 효과로 전기차 값이나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비아디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